네, 반장들 반가워요. 별일 없죠? 휴가 때 기억은 다 잊어버렸죠? 그죠? 또 가고 싶어요? 네, 9월 13일 정치부회의 시작합니다. 신 반장, 오늘 오전부터요 남북 군사실무회담이 열렸잖아요. 네. 어떤 의제가 주로 논의될 예정입니까? 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 제1목표 군사적 긴장 완화 방안 논의라고 했었잖아요. 맞아요. 지난번에 밝혔잖아요. 네, 오늘 실무회담이 그 전초전인 셈인데 비무장지대의 GP를 철수하는 방안, 네. 또 공동 유해 발굴, 어허.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등이 논의가 됐다고 합니다. 중요한 얘기네요. 네. 근데 회의가 끝났어요? 회의가 좀 길어지는 모양입니다. 아직 그래요? 진행 중입니다. 논의할 게 많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네. 좋습니다. 양 반장, 오늘이 이제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 엿새째 되는 날이잖아요. 네. 그동안 의심 환자로 분류됐던 사람들은 전원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다 해서 11명이었죠. 마지막 맞아요. 한 명이 문제였는데 역시 음성 판정을 받아서 가통이 해제 조치가 됐고 네. 그동안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던 외국인 10명. 처음에 30명이었잖아요. 예, 근데 또 어제까지 10명이었는데 그렇죠, 줄었죠. 예, 이게 또 다시 4명으로 줄었어요. 4명으로 줄었어요? 다행이네요. 네, 그럼 전반적으로는 진정세로 가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 확실히 그래 보입니다. 네, 하여튼 뭐 마지막까지 방심을 하면 안 되겠죠. 네. 우리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의를 시작하죠. 저희가 어제 회의 때 오늘쯤 정부의 종합부동산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했는데 조금 전인 오후 2시 반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직접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보통 부동산 대책은 발표한 날짜를 앞에 붙여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이 9월 13일이니까 이제 9.13 부동산 대책으로 부르면 될 것 같고요. 그 종부세를 인상하고 또 다주택자의 대출을 차단하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저희 또 어제 그런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어떤 내용이 포함됐는지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왜 이번 그 초강도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게 됐는지 부총리가 직접 설명을 했는데 그 부분을 듣고 저희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부는 긴급 경제현안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택시장 안전대책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부동산, 특히 주택 문제는 민생경제와 직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관련 대책과 가계부채 종합 대책 등을 통해서 서민 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에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과 일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단기간에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투기 목적으로 임대사업자 대출, 전세 대출 등이 악용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수요자들의 불안감까지 겹치면서 추격 매수 심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일부 주택시장은 시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비이성적인 투기와 이에 따른 이상 과열이라는 것이 현장과 전문가 등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투기에 의한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내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집 없는 서민들과 젊은이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아픔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은 근로의욕과 경제하려는 의지를 떨어뜨리고 자원 배분 왜곡 등으로 국민경제 전반적인 활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에 일관되게 견지해왔던 첫째, 투기 억제, 둘째, 실수요자 보호, 셋째,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하여 투기와 집값은 끝까지 잡겠다는 각오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네,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마지막 그 대목, 그러니까 투기와 집값은 끝까지 잡겠다는 각오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이런 이번 대책이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을 했고요. 이따가 이제 고반장 발제 때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볼 텐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종부세 인상, 또 대출 규제 강화 이게 이제 큰 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서울, 세종 전역, 또 부산, 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 이상 보유자에게는요.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고 3.2%로 중과하기로 했죠. 참여정부 때 수준 이상입니다. 또 이제 세 부담 상한도 올라가고요. 뭐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조정 지역에서 시가 30억 원의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연간 종부세 부담이 현행보다 717만 원이 늘어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데 또 이제 과표 3억에서 6억 원 구간이 또 신설되고요. 여러 가지 이제 조치가 됩니다. 그리고 대출 규제 상당히 이번에 강화가 되고요. 정부가 이제 신규 공공택지 30곳, 30만 호를 개발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는데 국토교통부가 21일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부 대책이 나온 이후에 지금 이제 정치권 공방도 가열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다 포함해서 이따가 고반장 발제 때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대통령이 참석한 사법부 70주년 기념식 행사와 사법거래 의혹 속보, 오늘 시작된 국회 대정부 질문 얘기부터 해보고요. 남북정상회담 속보 등 외교안보 얘기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조금 전 얘기했던 정부의 부동산 대책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종혁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례 없는 사법농단 사태 속에서 사법부가 오늘 70주년 행사를 맞이했습니다. 다소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기념행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또 직접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도 사법 독립을 강조하면서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이어서 국회 대정부 질문 얘기를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자, 오늘 발제는 다정의 서당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일찍이 공자님은 인생의 단계별로 가져야 할 삶의 자세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15의 지학, 학문의 뜻을 두었다. 자, 다들 이 나이는 지났으니 지금부터 새겨 듣길 바랍니다. 자, 30은 이립, 뜻이 확고하게 섰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40, 부록이라고 했죠. 정신을 빼앗겨 판단이 흔들리지 않는다. 자, 그리고 쉬는 지천명이라고 했습니다. 네, 하늘의 명을 깨달아 알게 됐다라는 의미죠. 자, 이어서 예수는 이순, 모든 이치를 깨닫고 이해하게 됐다. 그리고 이른을 바로 종심이라고 했는데요.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바로 오늘 대한민국 사법부가 70살이 됐습니다. 공자는 나이 70에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이 70년을 맞이한 우리 사법부는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법을 어겼다라는 의혹에 중심에 서 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휩싸인 전현직 고위법관들이 연일 검찰에 불려 나오고 있습니다. 공개 소환된 판사 외에도 비공개 조사를 받은 판사를 더하면 50여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칠순잔치로 치러야 할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은 다소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열렸습니다. 법원의 날이 9월 13일이 된 건 2015년 양승태 대법원이 정하면서부터였는데요. 정작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오늘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고 또 수사선상에 오른 박병대, 차한성, 고영한 전 대법관도 불참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삼권 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의 70년을 기념하는 날인 만큼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부 70년을 기념 또 축하하면서도 사법농단을 바로잡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채 흔들고 있습니다.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며 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사법부의 과오를 지적하면서도 사법부 스스로 이 위기를 극복해낼 능력이 있다며 셀프 개혁에 힘을 실은 겁니다. 자,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 사법농단 사건은 사법부의 사명을 스스로 훼손한 참담한 사건이라며 재차 또 고개를 숙였는데요. 최근 법원이 사법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잇따라 기각하면서 비난이 커지자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현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 확고한 생각입니다.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분들이 독립적으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실을 규명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사법개혁에 대한 목소리와 사법농단에 대한 비판은 오늘부터 시작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빠지지 않고 등장했습니다. 억울한 국민들의 마지막 희망인 대법원은 일부 정치 법관들이 재판 거래를 해왔다는 정황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나라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도 그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정부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총리와 국무위원들을 향해 날을 세우는 대정부 질문은 통상 초선이나 재선 의원들의 존재감을 알리는 기회였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많은 논의를 거쳐서 판단하지 찬반, 마십시오. 잘 찬반 하실 필요 없습니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만이 찬반에 관한 얘기를 현상 유지라는 말에 적합한 다 직무 감안해서 집행이십니다. 결정을 했던 정책이고 감안해서 판단할 만큼의 권능이 없으십니다, 총리님. 또다시 최순실에게 부역한다는 그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촛불에 타 죽고 싶습니까?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자, 이번에도 야당은요, 소득 주도 성장 정책과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등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는 데 주력을 했는데요. 그러나 이 대여투쟁에 전면에 나선 건 중진 의원들입니다. 자, 자유한국당은 김무성, 주호영, 그리고 유기준 등 4선 이상에다 또 3선 의원도 여러 등판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스타트를 끄는 건 6선의 김무성 의원이었습니다. 잘못된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장하성 정책실장, 김수현 사회수석, 홍장표 위원장 등의 경질을 대통령께 요청할 생각이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측근 보좌 인력에 대해서 그 거취를 총리가 말하는 건 흔히 생각하는 총리의 영역은 아닙니다만 이낙연 총리께서는 훌륭한 분입니다. 저하고는 오랜 인연이 있는 분인데 지금 이 시점에 대통령에게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잘못 끌어가고 있는 당사자들을 경질 요구하지 않으면 총리 자격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자유한국당은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무게감이 있는 분들이 나서면 야당의 지적을 받아들이는데 더 효과적일 것 같아 중진에게 기회를 더 줬다라고 했습니다. 자, 한국당 중진 의원들의 품격 있고 또 무게감 있는 비판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바른미래당에서는 재선의 오신환 의원이 오늘 등판을 했는데요. 문재인 청와대가 역대 최대 규모의 비서실을 운영하는 등 부처가 아닌 청와대가 모든 걸 결정한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혹시 이것이 있느냐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예, 총리님. 이 정부의 십상시는 누구입니까? 금시초문입니다. 아, 들은 바가 없으신 거예요? 네. 자, 오늘 시작을 한 대정부 질문은 당초 대정부 질문은 내일과 오는 17일, 18일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하지만 내일 남북연락사무소 개소식 그리고 다음 주 남북 정상회담 일정을 감안해 여야는 오는 10월로 연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법농단 스스로 바로 잡아야입니다. 네, 야당이 이제 대정부 질문하고 인사청문회 일정을 그 남북 정상회담 뒤로 미뤄달라고 했는데 여당 쪽에서 사실 처음에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잖아요. 근데 오늘 오후 조금 전에 이제 최 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그 일정 조정에 합의를 했고요. 그러니까 내일 17일, 18일 열기로 한 대정부 질문이 10월 1, 2, 4일로 이제 연기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19일에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던 정경두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당겨서 정상회담 전에 17일에 열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자, 사법부 그 70주년 기념행사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뭐 사실 70주년이라는 게 아까 저 지천명 맞아요? 근데 좀 부록 같은데. 근데 아무튼 뭐 평소 같았으면은 그 70년이니까 정말 축제 같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됐을 텐데 최근 사법농단 수사가 뭐 진행이 되면서 그동안 이제 법원에서 벌어졌던 정말 많은 일들이 이제 공개가 됐고, 정말 충격적인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법부의 신뢰가 지금 이제 떨어진 상황인데, 뭐 그런 분위기니까 지금 뭐 축제 분위기로 진행되기 좀 어려웠을 거고, 문재인 대통령도 진실규명, 사법농단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점을 뒀죠. 네, 문 대통령이 사법부는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핵심 수단이고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은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사법농단이라고 규정을 했고요.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흔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고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온전한 사법 독립을 이루라는 국민의 명령은 국민이 사법부에게 준 개혁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대법원이 사법발전위원회와 함께 국민의 뜻을 담아 사법제도 개혁을 이뤄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 입법을 통해 사법개혁의 버팀목을 세워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오전 11시 행사 시작 전에 이 대법원에 도착을 해서요. 전시관을 돌아봤고 또 김명수 대법원장과 환담을 갖기도 했습니다. 특히 오늘 행사에서는 그 인권 변호사 한승원 전 변호사, 이 감사원장, 전 감사원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자, 뭐 오늘 행사에는 문 대통령, 조국 민정수석 또 뭐 이렇게 여러 VIP들이 참석을 했는데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도 이 자리에 왔네요. 네. 저희도 이제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제 검찰이 청구한 사법농단 사태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의 거의 90% 가까이를 법원이 기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19 감싸기라는 논란이 많았고요. 또 이제 전직 고위법관이 대법원에서 무더기로 기밀 자료를 갖고 나왔는데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사이에 그걸 또 파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그런 결과를 방조한 거 아니냐 이런 비난도 최근에 일고 있고 한마디로 지금 이제 법원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침묵이 너무 길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어제 저희가 했어요. 근데 오늘 혹시 뭐 김명수 대법원장이 얘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몇 가지 얘기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사법부의 제19 감싸기 논란이 커지자 대법원장이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지난 시절의 가오와 완전히 절연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생각이라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우리 사법부에 쌓여온 폐단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다시는 이러한 폐단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혁을 이루는 것이 지금 저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임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일선 법관의 재판에는 관여할 수 없으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분들이 독립적으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실을 규명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네, 사실 뭐 뒤에 신반장 발제 때 저희가 외교안보 문제를 다룰 거기 때문에 그때 얘기할까 하다가 지금 이제 청와대에서 밝힌 속보가 하나 들어왔기 때문에 좀 간단히 얘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다음 주에 열리잖아요. 18, 19, 20일 날 열리는데 그 전에 이제 의제도 조율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경호, 뭐 보도 논의할 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실무급 회담 날짜가 잡혀지지 않아서 도대체 언제 잡힐 거냐라는 궁금증이 많았는데 내일 판문점에서 열리기로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대표 실무 회담이 열리고요. 판문점에서 열리는데 이제 회의는 비공개입니다. 지금 뭐 참석자 역시 비공개고 이번에 회담이 끝난 다음에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하겠다. 왜냐하면 또 양 정상의 또 행보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보안 사항이 있어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만 공개하겠다는 거고요. 일부는 또 선발대로 일요일에 갈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뭐 오늘 지금은 이제 간단히 중요한 속보만 전하고 외교안보 얘기는 이따가 신반장 발제 때 이어가는 걸로 할게요. 고반장 뭐 아까 김명수 대법원장 발언 들었는데 좀 더 추가적으로 얘기할 거 있어요? 마저 하겠습니다. 뭐 한동안 침묵해왔던 이 김 대법원장이 이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을 이렇게 밝히기는 했지만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이 원칙에 따라 규명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이렇게 말을 한 건 최근 잇따라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등 현실에 대해선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원론적인 발언에 그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사법부 70주년 행사를 하루 앞둔 어제죠. 어제 저희가 얘기했지만 전현직 차관급 고위법관 3명이 정말 같은 날 검찰에 출석했잖아요. 그러니까 법원 분위기가 이제 그걸 보면서 썩 좋지 않을 텐데 오늘 어디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대법원장이 최근에 대법관들을 불러서
회의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분위기가 좀 안 좋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이거 어제 소환된 게 이민걸, 김현석, 유해용 등 뭐 전현직 차관급 고위 법관이 소환되는 날이었습니다. 바로 그 전날 하루 전이었던 11일 오후였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김현석 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또 전임 수석재판연구관이었던 유해용 변호사의 검찰 조사에 대해 설명을 했고요. 또 대법관들은 현 사태에 대한 우려와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참석자는 머리가 하얘질 정도로 충격적이었고 걱정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았고 또 이야기를 하다가 한숨을 쉬곤 했다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네, 특히 대법원 재판의 핵심적인 보좌 역할을 맡았던 유해용 변호사의 잇따른 소환, 대법원으로서도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검찰 수사에 따르면 유 변호사가 재직 당시 후배 판사들인 재판연구관실 조장에게 지시를 해서 검토 중인 사건 자료를 USB에 담아서 제출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지시를 받은 조장은 소속 연구관들에게 USB를 돌려서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검찰은 유 변호사가 변호사 업무 등 개인적인 목적에 활용하기 위해서 후배들을 시켜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해용 변호사 같은 경우는 재직 당시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이었던 김영재 원장 관련 소송 정보를 청와대 측에 넘긴 그런 혐의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이 또 추가로 드러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검찰 설명은 이렇습니다. 검찰은 이제 김영재 원장 부인 박채윤 씨한테서 박 전 대통령에게 내가 소송 좀 도와달라 이런 부탁을 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거죠. 또 청와대 관계자로부터는 우병우 민정수석의 지시를 받고 임종원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부탁해서 재판 자료를 넘겨받았다라는 진술도 확보를 했는데 이겁니다. 그러니까 박 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한 청탁이 우 전 수석을 거쳐서 또 임종원 전 차장에게 전달됐고 임 전 차장은 또 유해용 전 연구관을 통해서 입수한 소송 자료를 청와대로 전달했다라는 게 지금 검찰의 판단이라는 거죠. 네, 좋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도 내놨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속보를 좀 지켜보고요. 국회 대정부 질문이 오늘 내일 연속으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아까 연기됐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정부 질문이 진행이 됐어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육선의 김무성 의원이 첫 질의자로 나섰는데 조금 이례적이긴 한 것 같아요. 정부 정책을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했죠. 네, 그렇습니다. 김무성 의원은 지난해 바른정당에서 한국당으로 복당한 뒤에 한동안 침묵을 지켜왔는데요. 최근 들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대정부 질문 첫 질의자로 나서서 정부와 각을 세운 건 차후 당권 도전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이라고 표현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좌파 사회주의 정책과 포퓰리즘을 펼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또 마찬가지로 바른정당 복당파로 당권 도전 가능성이 지금은 높은데요. 주호영 의원이 두 번째 주자였습니다. 주 의원 역시 정부가 오만과 불통으로 소득 주도 성장에 집착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특히 MB 정부에서 특임 장관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무특보를 지냈었잖아요. 이를 의식한 듯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불구속 재판이 헌법상의 대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을 법정 구속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또 다른 영장을 발부하면서까지 구속 재판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두 분께 닥친 일은 국가적으로나 두 분 본인께나 참으로 가슴 아프고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또는 어떻게 됐다는 건 사법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논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현재의 경제 참사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정책의 결과라고 볼 수 있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지속돼야 한다고 힘을 실었죠. 그렇습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 5명이 질의에 나섰는데요. 이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 빚내서 집 사라는 투기 조장 대책이었다라면서 이 부동산 폭등의 원인이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실시했던 초고속 금리 인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박광원 의원은 2012년에서 2016년 사이 주택 한 채 소유자는 8.9%,
또 주택 세 채 소유자는 26%가 각각 증가했다면서 이 전 정권의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소득 분배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선 반드시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부동산 정책은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뒤에 고반장 발제 때 저희가 추가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문 대통령 사법농단 의혹 반드시 규명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남북이 오늘 판문점에서 군사 실무회담을 열고 군사 긴장 완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오늘 늦게 끝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 전했지만 내일 판문점에서는 다음 주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실무 협의도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는 외교안보 관련 속보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한무대에선 남북 가수의 뜨거운 포옹, 한반도기를 들고 아시안게임에 공동 입장하는 선수들, 한반도의 평화의 바람이 불면서 예술, 체육, 사회, 경제 분야를 가리지 않고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정전이라는 현실은 변하지가 않았죠. 그래서일까요? 유독 군사 분야에서만큼은 팽팽한 긴장이 지속됐습니다. 다시는 이런 회담 하지 맙시다. 군사 분야 현안 의제를 토의하는 과정은 항상 진지하고 하여튼 어렵은 문제입니다. 다음번 회담 또 그렇게 하게 된 소리는 아니겠죠. 그만합시다. 벌써 세 번째 정상회담을 맞이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의 1순위 과제로 군사적 긴장 완화를 꼽았습니다. 정치적인 선언보다는 남북 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안정된 평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남북 미 간의 군사적 긴장과 적대 관계 해소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남북 경제 협력과 한반도 신경제 지도의 추진이 본격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정상회담에선 포괄적 군사 분야 합의서가 채택될 예정입니다. 세부 내용을 조율하기 위해서 오늘 오전부터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남북 군사 실무회담이 진행 중인데요. 비무장지대 내 GP 시범 철수와 6.25 전사자 공동 유해 발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두 개부터 시범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상호간에 믿게 되면 또 한두 개, 1km 이내 것부터 좀 정리를 해나가자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남북은 향후 군축 문제를 전담할 군사 공동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른바 화약고로 불리는 서해 NLL 지역 평화수역화를 포함해서 육해공의 모든 적대 행위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우발적 무력 충돌 방지와 안전한 어로 활동 보장을 위한 서해 평화수역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북은 군 당국 간 신뢰 구축을 넘어 사실상 초보적인 수준의 운용적 군비 통제를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일은 24시간 365일 상시 소통이 가능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도 문을 엽니다. 이제 더 이상 판문점에서 확성기를 들고 서서 우리 언제 만날래? 이렇게 소리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역사적인 의미가 큰 만큼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또 국회의원 8명과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 등 각계 인사가 총 출동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도 막판 준비가 한창입니다. 문 대통령이 원로자문단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조언을 들었는데요. 북한은 미래 핵에 이어서 현재 보유한 핵물질, 시설을 폐기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있고 미국도 체제 보장 조치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서로 상대에게 먼저 선행하라 이런 요구를 가지고 지금 이제 서로 막혀 있는 것이어서 저는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접점을 찾아서 제시하고 또 이 대화를 다시 좀 촉진시켜 나가고 그렇게 해서 비핵화가 보다 빠르게 진행되게끔 하는 것이 우리가 가운데서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내일은 의전 경호를 논의할 실무회담도 진행이 되고요.
방북단의 윤곽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정계뿐 아니라 경제인들도 꼭 함께 방북했으면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기업인들에게 요청도 보냈다고 하는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 또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평양행 비행기에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그런데 평화에서만큼은 한 목소리를 내겠다던 국회에서 되려 정쟁의 불씨가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수평선을 달리면서 첫 관문인 외통위 상정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에 찬성이 78.1%로 반대 13.6%보다 월등히 높게 나온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비준 동의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야당 대표자들을 초대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불성실한 태도, 오만한 태도는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 이 안건을 빨리 상정하자고 하기 전에 정부와 여당 간에 또 야당을 정치적 동반자로서 생각하는 그런 배려는 빠졌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이걸 상정을 해서 여기서 부결이 되면 판문점 선언이 무효가 됩니까? 그 다음에 판문점 합의서가 무효가 돼서 정부가 아무 일도 못합니까? 왜 사서 일부러 분란을 야기를 시킵니까? 저는 이해를 못해요. 대정부 질문에서도 공방은 이어졌습니다. 야당의 1번 타자로 나선 김무성 의원은 청와대가 여론몰이로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아주 못된 행태다라고 날을 세웠는데요. 오늘 직접 답변을 한 건 아니지만 앞서 이낙연 총리 동행을 거절한 이유가 조금 더 우아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들러리니까 안 간다는 건 참 서운한 말이다. 본질은 민족적 대의 아니겠느냐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분위기대로라면 국회 대표단 방북은 반쪽, 아니 3분의 1 동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남북 군사회담서 유해 발굴, GP 철수 논의입니다. 네, 자 평양 정상회담이 이제 다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서 제가 속보를 전했지만 내일 이제 평양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급 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리게 되고요. 내일 정도면은 방북단의 윤곽이 아까 뭐 신반장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나올 걸로 보입니다. 지금 그 주요 기업 총수들이 갈 것 같다라는 보도가 좀 나오고 있고요. 또 경제단체장들도 뭐 갈 분위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겠죠. 내일. 그럼 내일 저희가 속보를 다시 한번 전하는 걸로 하고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로 원로들을 초청했어요. 간담회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오찬 간담회를 했는데 지난번 4.27 회담 때도 한번 했던 적이 있죠. 오찬 간담회. 맞죠? 네, 그랬었죠. 그렇습니다. 예. 네네네. 기억나죠? 네, 그때랑 이제 뭐 인원이 비슷합니다. 명단을 보면요. 일단 원로 자문단에는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과 이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또 같은 당의 정동영 대표 등 지난 2000년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했던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이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 한환상 서울대 명예교수 등 학계 인사들도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미 양 정상이 신뢰를 거듭 확인했고 모두 의지를 갖고 있다.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뭐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비록 이제 실무적인 회담은 좀 부진한 면이 있지만 그러나 양 정상은 북미 양 정상은 끊임없이 친서를 보내면서 서로 간의 신뢰를 거듭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비핵화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미래 핵에 이어서 이렇게 현재 핵도 폐기해 나가겠다는 것이고 미국도 북미 간의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체제를 보장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현재까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는 앞으로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시키는 작업, 즉 미래 핵을 포기했다라는 의미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 물질, 시설, 프로그램도 포기를 하겠다고 한다. 그러니까 현재 핵도 폐기를 하겠다는 의미고 또 그 단계로 나아가야만 한다라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최근 북미 교착 상태의 원인으로는 미국에 상응하는 조치가 다소 부족하지 않았냐 하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도 들어보시죠. 미국에서는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이렇게
중단한 거 말고는 한 것이 없지 않느냐. 맞아. 북한이 취한 조치는 하나하나가 다 불가역적인 조치인데 우리 군사훈련의 중단은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니냐. 그러니 북한이 좀 더 추가적인 조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북미 간의 교착의 원인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언이 많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손흥민 선수가 돼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아시안 게임 때 손흥민 선수가 패스를 하고 황의조 선수가 골을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 지난번 올 봄에도 그랬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을 돌리고 골은 트럼프가 넣게 해줘야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네, 하여간 그 얘기는 뭐 내일 또 이제 저희가 실무회담 얘기를 하면서 또 추가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군사 실무회담이 지금 열리고 있잖아요. 지금 상당히 중요한 자리죠, 최 반장. 네, 뭐 오전 10시부터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뭐 아직 진행 중입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뭐 예정된 시간보다 좀 더 길어질 것 같다고 하는데 뭐 공개할 내용이 있으면 내일 뭐 브리핑을 통해서 밝힐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 문재인 대통령 특사단으로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무력 충돌 방지에 관한 구체적 방안을 합의하기로 했다라고 얘기한 바 있는데 접견 지역 내에서 서로 위협이 되는 무기 체계를 확인하고 또 점진적인 재배치와 감축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뭐 좀 더 구체적으로는요. 비무장지대 6.25 전사자 유해 발굴, 그리고 경비초소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뭐 이런 걸 논의하고요. 또 남북의 화약고로 불렸던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지역의 평화 수역화 문제도 의제에 올랐습니다. 자, 이 같은 내용은 다음 주 남북 정상회담 군사 분야 합의서에 담길 걸로 보이고요. 오늘 정의용 실장이 서울 안보대와 이 개회식에 참석해서 연설을 했는데 육해공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문제, 또 이 신뢰 구축을 넘어서 이 초보적 수준의 운용적 군비 통제를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뭘 시도한다고요? 운용적 군비 통제? 말이 좀 어렵네요. 운용적 군비 통제가 뭐예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미니 신반장의 정치 스쿨. 아니, 제가 그거 물어볼지 어떻게 알았어요? 뭐 어려운 얘기니까 또 친절하게 설명을 드려야죠. 네. 보통 군축이라고 하면 총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먼저 군사적 신뢰 구축, 그러니까 뭐 서로 믿음을 갖는 대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좀 실질적인 단계인데 운용적 군비 통제, 이어서 구조적 군비 통제, 이렇게 3단계로 나눠집니다. 이 마지막 단계인 구조적인 군비 통제는 아예 병력을 줄이거나 무기를 폐기하는 이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 자체를 조정하는 것이고요. 그 전 단계가 운영적 군비 통제인데 뭐 병력을 이동하거나 뭐 훈련을 쌍방이 조정하고 또 합의를 통해서 뭐 좀 기습 가능성을 축소시키는 그런 단계입니다. 오늘 그 남북 군사 실무회담에서 거론된 비무장지대 GP 철수가 이 운용적 군비 통제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또 모든 이런 과정들은 종전선언의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노력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 정의용 안보실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 비핵화의 기본 전제이자 환경입니다. 남북 간 긴장 완화는 북한 비핵화를 촉진할 것입니다. 군사적 긴장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핵 없이도 번영할 수 있다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요, 군사회담 정례와 군사공동위원회 설치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면서요, 고 반장?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더듬어요? 네, 군사회담 말고 정상회담 의제, 또 의전 경호 문제를 조율하는 고위급 실무회담도 사실 한 차례 열려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담 날짜가 내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정상회담 의제를 정하는 실무회담. 일각에서 너무 빠듯하게 움직이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긴 한데요. 일단 청와대는 앞선 두 차례의 경험을 살린다면 크게 어려울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문 대통령이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북미 간 소통이 원활해질 때까지는 우리가 중재하고 촉진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중재자 역할을 의지를 확고하게 밝혔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접 1년 비핵화 시간표를 제시한 것에 이어서 이번에는 또 어떤 중재안을 내놓을지도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조금 전에 왜 못했어요? 딴 생각했어요? 회의 집중 좀 해요. 네, 알았죠? 네, 자, 좋습니다. 내일 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개소식이 이제 또 개성공단에서 열리잖아요.
참 그 개성공단 기업인들도 초청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 내일 뭐 영상이 들어오면은 네. 저희가 내일 자세하게 얘기를 할게요. 성대하게 연다고 하니까 그쵸? 영상을 또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는요. 문 대통령 북 보유핵 포기 미 상응 조치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그저께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 있었던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위원장과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의 설전을 어제 저희가 소개해드렸었죠. 정치부 회의가 끝나고 얼마 안 돼서 여상규 위원장의 사과글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신은 사법부를 두둔한 적이 없다는 해명도 덧붙였죠.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고 다른 정치권 뉴스도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짧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서 법원이 연일 검찰의 영장 신청에 퇴짜를 놓으니까 이걸 본 민주당 의원들 야, 법원이 지금 제 식구 감싸게 하는 거냐 뭐 이렇게 지적을 했죠. 그랬더니 여상규 판사 출신의 여상규 법사위원장 그런 소리 하지 마. 다시 제동을 걸었고 여당 의원들과 그러면서 또 고성을 막 주고받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바로 저 맨 끝자루에 앉아있던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노구를 이끌고 이렇게 등장했던 거였죠. 위원장이 말이지 사회가 먹는데 무슨 판사야 당신이. 이런 당신이? 당신. 뭐야 이게 지금? 당신이? 이런? 정말 진짜 이 보자 하니까 말이야. 응? 3분 정해 하겠습니다. 역시 싸우는 그림은 언제 봐도 재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분 정해가 됐습니다. 자, 여상규 위원장은 분을 못 사귀고 저렇게 퇴장을 해버렸고요. 그렇다면 박지원 의원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한번 보시죠. 자, 박지원 의원 주변으로 의원들이 하나 둘씩 모여듭니다. 자, 민주당 조응천 의원 저렇게 이 소란을 지켜본 관전평을 늘어놓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튀는 지점이 있는데 그게 이제 사법부예요. 따지려면 좀 야무지게 따지지. 조선님이 빌빌빌 해가지고. 아니 그거 이제 팩팩했는데 저분 목 잡고 넘어질까 봐 무서워서 그래요. 자, 이거 어딘지 모르게요. 고등학교 교실 풍경하고 좀 비슷합니다. 싸움 제일 잘하는 일진 학생이 그보다 못한 학생들한테 야, 니들 똑바로 안 할래? 그러니까 아유, 쟤 입원할까 봐 제가 좀 살살한 거지 뭐 이런 광경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나올 얘기 어떻게 보면 뻔하죠. 그럼 이 나이에 내가 하리 뭐 이런 거 말이죠. 저분 목 잡고 넘어질까 봐 무서워서 그래요. 내가 지금 이분까지 쳐야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민주당도 너무 순한 게 아니야. 자, 어쨌든 박지원 의원은 이 이후에 사과를 했고요. 여상규 위원장 역시 SNS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잠시 흥분한 나머지 회의 진행에 차질을 빚은 점 국민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 올린다 했죠. 자, 그런데 그제 이 두 사람의 충돌 이미 한 달 전부터 조짐이 있었더라고요. 한 달 전에도 붙을 뻔했었던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 원장은 위원장석에서 내려와서 예, 그거는 감사석에서 해달라. 업무 보고 듣고 난 뒤에 계세요. 의논해도 될 이유 빼세요 좀. 제가 발언하는데 왜 이 원장이 그래요? 아니 제가 처음에 업무 제 보고 전에 말씀을 하셔야 될 들어보세요. 말씀입니까? 라고 물었지 않습니까? 자,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네, 자, 여상규 위원장 이 사법 편향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을 했습니다. 사법농단, 재판 거래 이런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나 그 의미를 좀 확인하려고 질문한 적은 있지만 내가 사법부를 두둔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다고 말이죠. 자, 그래서 역시 예전 영상을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시죠. 이런 재판을 현 정부에 유리하게 결론을 낼 테니까 이런 걸 해달라. 상고부분을 해달라. 이 가능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위원장님의 개인적인 판사 경력에서 기반된 주관적인 말씀을 강요하고 계십니다. 중립적인 위원장 역할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자, 그저 의미를 확인하고자 질문한 것만은 아닌 것처럼도 들리는데요. 어쨌든 좋습니다. 앞으로는 6살 손위 형님 박지원 의원과 사이좋게 지내길 바라면서요. 자, 마지막 소식 가보죠. 본의 아니게 또 어른들 싸우는 얘기를 전해드립니다. 하지만 이번 건은 앞서 보신 거하고는 좀 많이 성격이 다릅니다. 화해가 없을 것 같거든요.
자, 러시아 소식인데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우리로 치면 청와대 경호처장인 빅토르 졸로토프 국가근위대 대장이 러시아 야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알렉세이 나발리라는 사람한테 공개 결투를 신청했다는 겁니다. 이 나발리가 최근에 이 국가근위대 부정 의혹을 폭로하자 직접 카메라 앞에 나와서 너 한 대 좀 맞자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Оппозиционная моська, которая возомнила себя слоном. Не знаю, правда, почему. А все чего? Да потому, что вам никто никогда как следует не давал по заднице. Я просто вызываю вас на поединок. На ринг, на татами, куда угодно. Где обещаю вас за несколько минут сделать из вас хорошую, сочную отбивную. 주먹 이렇게 쥐는 거 보셨죠? 이 사람 누군지 제가 한번 구글에서 좀 찾아봤더니 옛날부터 푸틴의 유도 그리고 복싱 스파링 파트너였다고 합니다. 뭐 당연히 무술 유단자죠. 자, 이게 어떤 상황인지 우리나라에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주영훈 청와대 경호처장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한테 한판 뜨자, 곤죽을 만들어 놓을 테니 한 것과 같은 상황인 겁니다. 자, 우리 같으면 이런 일이 애초에 있지도 않겠지만 만에 하나 벌어지더라도 대통령이 당장 해임을 시키겠죠. 자, 그렇다면 크렘린궁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특별한 경우엔 모든 수단을 활용해 싸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자, 뭐 그거 좀 싸울 수도 있는 거지 뭘 그걸 갖고 그래. 이런 겁니다. 정말 러시아 클래스는 대단한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근데 그 졸로토프 군의대장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이가 이제 그 환갑이 넘은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좀 찾아봐요. 네. 그 제가 그렇게 봤는데 제가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딱 보니까요, 온몸에 살기가 그냥 확 느껴져요. 간단치 않습니다. 맞아보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부장이 전문가시죠? 아니, 제가 이제 관전을 잘해요. 관전을 잘합니다. 저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네, 좋습니다. 아까 그 주먹 쥐는 모습 봤죠? 대단합니다. 주먹 쥐는 폼이요. 네. 졸로토프가 나이가 62이네요. 62죠? 네, 그러니까 60이 넘었다고 봤거든요. 예전에. 그렇군요. 자, 박지원 의원. 어제 이제 여상규 위원장과의 설전을 저희가 이제 다뤘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나부랭이라는 발언 이제 추가로 이제 영상이 공개가 됐잖아요. 그 나부랑의 사전적 의미는 뭐 설명 안 해도 되겠지만은 어떤 사람이나 물건을 하찮게 여겨 이르는 말이라고 돼 있네요. 네. 사실은 국회에서 나오기에 적절한 표현은 아니죠. 근데 저 영상이 잠시 정회가 되고 난 이후에 그 의원들끼리 사담을 나누는 장면이 잡힌 건데 뭐 아무래도 그때 뭐 카메라가 켜져 있는지 의식하지 못했던 게 좀 아닐까 싶고, 그런데 앞서 발제에서 지난 영상을 보셨지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당의 법사위원들이 여상규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불만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사법농단 사태가 불거진 뒤로 더더욱 그런 불만이 커졌다고 하는데 위원장이 직접 피감기관장을 상대로 공격적인 질의를 하는 일들이 잦았다는 게 여당 측의 주장입니다. 물론 여 위원장은 중립적인 진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입장입니다. 오늘 박지원 의원이 라디오에 나와서요. 여상규 위원장이 많이 예민한 것 같다 이런 발언을 하던데 그게 어떤 맥락이에요, 최 반장? 네, 그 여상규 의원이 판사로 재직하던 시절이었는데 1981년 진도 가족 간첩 사건을 판결을 했습니다. 당시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게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또 최근 그게 재조명을 받으면서 의원직 박탈과 같은 국민청원이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예민해진 것 같다라고 박지원 의원이 나름 분석을 한 건데요. 또 그러면서 자신이 참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잘못했다라고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래도 국회의원 한 번이라도 더 하고 나이 한 살이라도 더 먹은 제가 잘못했으니까 이제 묻지 마세요. 그만큼 네이버 다음 실검 이틀을 1등 했으면은 제가 여상규 위원장 홍보대사 노릇했다니까. 네. 그리고요. 오늘 석간신문에 이 내용이 한번 좀 다뤄야 될 것 같은데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민정수석실 조사를 받았다라는 내용인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볼래요? 네, 문화일보 보도였는데요. 청와대 국가안보실 소속의 최종건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이 안보 관련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최종건 비서관은 연세대 정외과 출신으로 이 문재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특임교수와 가깝다면서
사실상 외교안보 관련 정보가 문특보에게 유출돼서 민정수석실이 조사를 했다. 이게 이 보도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신문 기사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문정인 특보를 견제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기사에 돼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관련 고급 정보가 자꾸 문정인 특보한테 흘러가니까 국가안보실이 민정수석실에 조사를 의뢰했다라고 보도가 나온 겁니다. 자, 휴대전화 통화, 문자 내역까지 모두 털렸다라는 소식통의 말까지 기사에서는 인용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 정부 외교 안보 라인 내에 알력 다툼이 벌어졌다, 뭐 이런 보도인 거죠. 네, 신반장, 문화일보 보도에 대해서 청와대 측의 입장이 나온 게 있어요? 네, 청와대 권혁기 춘추관장이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설명을 문자를 했는데 보냈어요? 이 모 신문이 보도한 민정수석실의 최정근 비서관 조사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 허위사실 보도이기 때문에 해당 신문은 정정 보도를 해주길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민정수석실은 최 비서관의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등의 통신 기록을 조사하지 않았고 또 어떠한 대면, 서면 조사도 하지 않았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 내용은 뭐 소식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속보를요. 자, 그리고요. 이재명 경기지사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해온 배우 김부선 씨가 내일 경찰에 출두하는데 변호사가 정해졌네요. 고 반장. 네, 그렇습니다. 바로 강용석 변호사가 선임이 됐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분당경찰서는 최근 법무법인 넥스트로로부터 김 씨의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받았다고 합니다. 넥스트로는 강용석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곳이죠. 이 강 변호사 역시도 어제 개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재명 지사와 관련한 모든 사건을 내가 수임키로 하고 계약도 마쳤다라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네, 강 변호사가 무슨 단체 만들지 않았어요? 가로 세로 연구소 가로세로 그런 연구소. 단체 만들었죠. 그 김부선 씨가 원래 강용석 변호사한테 사건을 맡기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이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강용석 변호사가 내가 변론해 주겠다라고 했을 때 김부선 씨가 성의는 고맙지만 사양하겠다라고 했었는데요. 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김부선 씨의 변호인 선임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강용석 변호사로 결정이 난 건데 강 변호사 수임료 얼마 받느냐라는 질문에는 고객 정보라 밝힐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뭐 김부선 씨가 지금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니까 많은 금액을 지불하진 않았을 거란 관측입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그 민주화운동,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의 폭동이라고 주장했던 전두환 씨 회고록에 대해서도 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는데 하여튼간에 그 전두환 씨 회고록은 누더기가 되겠네요. 여기저기. 지난번에도 뭐 시꺼멓게 하고 발행했는데, 재발행했는데.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요. 청와대 최종건 비서관 조사 보도 사실 무근으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다뤘지만요.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예상대로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개편, 또 주택 대출 규제 내용 등이 담겼죠. 오늘 고 반장 발제에서는 오늘 오후 발표된 부동산 대책 내용을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정부가 오늘 주택시장 안전 방안, 즉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서 투기 소유를 철저히 근절하고 실소유를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기에 의한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내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집 없는 서민들과 젊은이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아픔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은 근로의욕과 경제하려는 의지를 떨어뜨리고 자원 배분 왜곡 등으로 국민경제 전반적인 활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에 일관되게 견지해왔던 첫째, 투기 억제, 둘째, 실수요자 보호, 셋째,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하여 투기와 집값은 끝까지 잡겠다는 각오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네, 정부 발표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 부분입니다. 서울, 세종 전역과 부산, 경기 일부 등 이 조정대상 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 종부세 최고 세율을 최고 3.2%로 중과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정부안은 3주택 이상 보유자만 추가 과세를 하기로 했지만 최종 확정안에서 조정대상 지역 2주택 보유자도 추가 과세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또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액이 전년 150%를 넘을 수 없게 했던 것을 조정대상 지역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300%로
상향 조정해서 늘어난 세금이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과표 3억에서 6억 원 구간을 신설해서 세율을 0.7%로 0.2%포인트 인상합니다. 이에 따라 종부세 부과 인상 대상이 대폭 늘어나게 됐습니다. 종부세 개편에 따른 추가 세수는 국회,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대폭 축소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의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신규 취득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종부세 과세 주택에 합산하고 양도시에는 양도세 중과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임대사업자의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군의 대출은 LTV 주택담보대출 비율 40%가 적용됩니다. 자, 앞으로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서울에서 대출로 집을 살 수 없게 됩니다. 다주택자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아예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합니다. 또 1주택 보유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등 까다로운 제한 조건을 거쳐야만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실상 한 채라도 주택이 있는 사람이 대출을 받아서 또 집을 사는 걸 전면 금지하겠다는 이야기나 다름없습니다. 다만 집이 없는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번 정부의 대책이 수도권 부동산 광풍을 잠재울 수 있을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단기간 집값이 많이 올라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고강도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은 경계 심리가 작동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상승세 둔화는 불가피해 보이고 일부 재건축 같은 경우는 정책에 좀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약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가장 강력한 종합 대책인 것은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세금 규제나 대출 규제가 강력하게 진행이 되면서 4분기 이후 내년 정도부터는 시장의 영향이 좀 커질 수 있겠고요. 시장 가격 안정이나 투기 심리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임대사업자들이 좀 폭넓게 사용했던 대출 등에서도 규제가 높아지면서 아무래도 유동성을 자유롭게 썼던 투기 수요자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부동산 가격 상승의 또 다른 주범 바로 집값 담합입니다. 수법은 비슷비슷합니다. 아파트 분여회, 입주자 회의, 까똑방에서 호가를 마음대로 조정하고 그 가격 이상으로만 집을 내놓는 겁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싸게 내놓으려는 집이 있으면 단체로 압박을 가하고 또 싸게 팔려는 중개업소에도 단체 행동을 불사하는 거죠. 이렇다 보니 올 초까지 5억 원에 팔렸던 집이 어느새 7억, 8억 원, 말 그대로 부르는 게 값이 돼버리는 겁니다. 단체 카톡방 등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매물 내놓는 거를 실시간으로 이제 모니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담합된 가격보다 낮게 내놓거나 이렇게 되면은 허위 매물로 신고를 해서 대응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담합 가격이나 호가를 높인 매물이 나오게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또 비싸게 한두 채가 그대로 거래되게 되면 그 가격이 그대로 시세로 굳어지게 되는 거죠. 네, 조금이라도 내 집 가격 올리고 싶은 욕심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그걸 조직적으로 또 인위적으로 단체 행동까지 불사하는 거 분명히 시장 교란 행위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집값 담합 처벌해달라는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매물로 5억 원대 매물이 있었는데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7억 원대 매물이 한 건 거래되더니 순간 다른 모든 아파트 매물이 사라지고 전부 7억 원대 매물만 나오고 있습니다. 4억 원에서 5억 원대 매물이 한참 많았는데 이젠 호가만 죄다 부풀려 놓은 버블 같은 매물만 깔려 있습니다. 불과 2, 3주 사이에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매매 가격이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아무리 미친 집값이라지만 2, 3주 사이에 최대 1억 5천만 원이나 상승할 수 있습니까? 최근 입주자 대표 선거 시 공약 중 하나로 아파트 가격 상승이 있었던 바 영향이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자, 문제는 이런 집주인들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이어서 현행법상 담합행위 자체로는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오늘 관련 법 개정을 통해서 처벌 규정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 개정 전까지 업무 방해 혐의로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투기 및 거래에 따른 편법,
탈법 상속, 증여 등에 대한 자금 출처 및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부동산 가격 조작, 허위 거래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네, 부동산 대책 등 관련 내용 들어가서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정부 투기 수요 강력 차단, 종부세 최고 3.2% 부과. 네, 양 관장, 주택 공급 방안은 오늘 구체적으로 발표가 안 된 거죠? 그렇습니다. 21일 날 따로 발표가 되는데요. 일단 네. 다만 공급 대책의 큰 그림은 오늘 함께 나왔습니다. 수도권에 신규 공공택지 30곳을 개발해서 30만 호 주택 공급하겠다고 밝힌 거죠. 신규 공공택지 어떻게 할 것이냐, 도심 내 유휴부지 그리고 또 환경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자,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이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전매 제한, 거주 의무 요건 강화 등을 통해서 이 적정이익 환수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네, 또 이 실거래 신고 기간을 계약 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 무효, 취소 또는 해제 시에는 신고 의무가 부여되고요. 또 주택법을 개정해서 부정 청약자에 대한 공급 계약 취소를 의무화하고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 매수자는 주택 소유자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추첨제로 청약 당첨자를 뽑을 때에는 무주택자를 우선적으로 추첨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이 비정상적이라는 데는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는 거죠. 네, 오르는지 떨어지는지는 하늘만 안다고 하긴 하지만 정부는 물론이고 이 대부분 사람들의 입장 너무 올라도 너무 올랐다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오늘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도 관련 언급이 있었는데 들어보시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아니면 집을 못 산다는 불안감에 휩싸여서 무리를 해서라도 집을 구입하는 것은 신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미 일부 언론에서는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 가격이 단기 급등하게 되면 상당 기간 정체 현상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김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금리 인상도 언급했습니다. 이미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역전되어 있는 상황이라면서 금리 인상기에 과도한 주택 대출은 가계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네, 이낙연 총리도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요,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금의 유출이라든가 한미 금리 역전에 따른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또 가계부채의 부담의 증가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 올리지 않을 경우에는 또 현재 같은 문제가 계속될 것이고요. 그런 양쪽의 고민이 있습니다. 네, 부동산 정책 또 금리 인상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내일 고반장이 조금 더 취재를 해서 다시 한번 다루는 걸로 할게요.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부동산 대책 발표, 종부세 최고 3.2% 중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소원이 뭐냐고 물으셨잖아요. 소원이가 저보다 하루 먼저 죽는 거예요. 소원이 다리는 뭐? 100만 보짜리 다리. 우리 아이에게는 장애가 있어요. 우리 아이에게는 장애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의 강정입니다. 앞서 보신 건 자폐증을 앓고 있는 주인공 초원이가 마라톤에 참가해서 3시간 이내에 완주를 해내는 영화 마라톤입니다. 영화 중에 나온 내 소원은 초원이가 하루 먼저 죽는 것이라고 말하는 초원이 어머니의 말은 모든 발달장애인 부모의 마음을 대변한 명대사로 꼽힙니다. 이 영화에서처럼 아직까지 발달장애인들은 가족의 도움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어제 발달장애인들에게 생애 주기별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및 초청 간담회가 청와대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의 발언에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 발언 순서가 예정돼 있었는데요. 갑자기 한 참석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딸을 뒀다는 이 어머니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사연을 쏟아냈습니다. 저희 딸은 최중증 중복장애인입니다. 학교 졸업 이후에 집에만 있어서 근육이 다 말라가고요. 먹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최중증 중복장애인에 대해서 왜 한마디도 없습니까? 휠체어 300만 원짜리 못 삽니다. 물리치료 받을 데가 없어요. 전 너무 화가 납니다, 지금 대통령님. 경북에서 빨갱이 소리를 들어가며 정권 교체를 위해 촛불을 들었다는 이 어머니는 산골에 살아도 교육을 받고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만들어달라고 호소했고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영화 마라톤에서 나왔던 이 말을 언급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들은 내가 하루라도 더 살아서 아이들보다 끝까지 아이들을 돌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이 발달장애인들의 처지를 호소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빌기도 하고 머리를 깎기도 하고 삼보 일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아픈 마음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제 따뜻하게 이렇게 마음을 보여주는지 그런 이제 반성이 듭니다. 지난해 9월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무릎을 꿇었던 어머니들, 그리고 올해 4월 발달장애인 국가 책임제를 요구하며 삭발식을 했던 학부모들. 이들이 바라는 건 장애인도 학교에 가고 일하고 평범한 일상을 향유할 수 있게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삭발식을 했던 한 어머니는 정부 정책이 정작 발달장애인들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발달장애인을 좀 알기 쉽게 일반 사람들에게 쉽게 표현하는 방법이 힘센 치매노인이라 그래요.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21살이에요. 신호등 구별하지 못합니다. 혼자 못 나다녀요. 집에서 만약에 혹시라도 혼자 있다 나가게 되면 거의 사망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라에서 어떻게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저희가 머리를 깎는다는 게 이렇게 살면 결국 우리 가족은 죽는다. 이 생각으로 머리를 깎는다 생각해요. 정부는 발달장애 정밀 검사부터 유치원, 특수학교, 직업훈련센터, 병원 등 모든 것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을 향해 울부짖던 한 어머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약속 지켜주십시오. 이 어머니의 바람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인권유린 형제복지원 사건 30년 만에 재심리할 듯입니다. 인권유린 사건이 있었지만 무죄로 끝난 형제복지원 사건이 30여 년 만에 사법부의 판단을 다시 받을 걸로 보입니다. 검찰개혁위원회가 오늘 검찰총장에게 비상상고를 권고했는데 문무일 총장도 이에 응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기는 안 났군요. 비상상고라는 것은 형사사건 확정 판결에서 법령 위반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재판을 다시 요구하는 절차죠. 알려진 대로 1970-80년대 형제복지원에선 감금과 폭행으로 시민 500여 명이 숨졌습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끔찍한 인권유린의 진상만은 반드시 밝혀져야 할 걸로 봅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왜 웃어요? 팀반장 내일 바쁠 거예요? 네. 내일 할 일이 많습니다. 내일 행사가 많아요. 그냥 프롬프트 하나 갖다 놓으시죠. 아니, 나 머리가 좋아요.